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4강에서는요, 해수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주로 염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번 15강에서는 해수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온하고 밀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표층 수온 분포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평균적인 수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시기는 북반구가 여름일 때예요. 자, 그림을 보고 한번 추정을 해보죠.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숫자를 잘 보시면은 저위도일수록 일단 숫자가 높고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표층 수온 분포는 어떻게? 수온이 감소한다. 이런 분포를 갖고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변화죠.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수온선은 위도에 대략적으로 나란한 편입니다. 물론 안 맞는 곳도 있어요. 중위도 부근은 조금 안 맞지만 남반구라든가 약간 북반구 약간 고위도 위로 조금 올라가면은 네, 조금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지죠?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태평양에서 요 영역, 그 다음에 여기 대서양에서 나타나는 요 영역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양에서 서쪽이 동쪽보다 수온이 높은 경향을 가져요. 이건 대서양도 마찬가지죠. 태평양, 대서양 모두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왜 그러느냐? 자,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조금 무리가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16강과 17강을 통해서 배울 내용이 이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6강, 17강까지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본다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쪽은요, 대양이 어떻게 순환을 하냐면 이렇게 저위도에서 물이 올라오고요. 동쪽은요, 고위도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회전을 합니다. 이건 대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쪽은 저위도에서 올라오고요. 동쪽은 고위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거는 따뜻한 난류고요.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차가운 한류예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쪽이 더 따뜻할 수밖에 없죠. 자, 거기에 자, 용승이라는 현상이 대양의 동쪽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이 용승이라는 건 뒤에서 자세하게 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심해에 있는 아주 차가운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더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표층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요. 월에 따라서 기온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네. 자,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어때요? 빨간색이 따뜻한 거고, 보라색이 차가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주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이 파란색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이 그림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자, 해양은 대륙보다 연료량이 큽니다. 그래서 대륙의 연교차가 해양의 연교차보다 커요. 그러니까 해양이 온도 변화가 1년 내내 대륙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영역이 주로 대륙을 따라 내려오지 해양은 좀 덜 내려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에서 표층 수온의 연교차는 누가 제일 크냐? 중위도 지역에서 제일 큽니다. 그 이유는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한 5에서 8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거죠. 적도역은 사실은 겨울이 되더라도 온도가 따뜻합니다. 극지방은 마찬가지 여름이 더 추워요. 그러니까 1년에 변화가 적단 말이에요. 공기의 어떤 기온 변화도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수온의 연교차도 계절적인 변화가 심한 중위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폭은 어디서 더 작다? 연안보다 대양의 중심에서 작습니다. 그 이유는 연안이 대륙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표층의 수온 분포만 본 건데요. 우리가 그러면 바다니까 굉장히 깊죠?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거 왜 왔겠어요? 네,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빛 에너지의 45%만이 1m 수심에 닿는다. 그럼 나머지는 1m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16%가 10m 수심에 도달한다. 그러면 84%가 10m 수심까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m 수심에서는 1%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요약하면 100m보다 수심이 깊어지면요.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 대부분이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100m가 꽤 깊은 깊이로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 해양에서의 깊이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표층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얼마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수온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심이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수심이 깊으면 피는 어떻게 보인다? 네, 검은색이 가깝게 보여요, 우리 눈에. 왜?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결국에는 해석을 해볼게요. 자,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특징을 발견했느냐?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알게 됐고요. 여기 그래프 나와 있죠? 이 양상을 따라서 우리는 층상 구조라고 부르는 이 구분을 세 가지 층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혼합층은 뭐냐면요. 수온이 일정한 층이에요. 근데 어떻게 수온이 일정하다? 일단은 표층 근처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층이고요. 그래서 수온이 높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죠, 표층은. 그래서 혼합작용이 활발하다 보니까 일정한 깊이까지 수온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층이 바로 이 그림에서 여기가 혼합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라는 거는요, 수온이 약하다, 뭐 이런 의미이긴 한데, 사실 약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층 아래에 있는데, 수온이 급격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급격하게 수온이 내려가는 그 층을 우리는 수온 약층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길다랗게 이렇게 동그라미 친 요 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을 우리는 심해층이라고 그래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깊은 바다고요. 그래서 수온 약층보다 아래에 있는데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왜? 계절에 큰 영향받지 않고요. 깊이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네, 100m가 되면 1%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물 바깥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들어오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변하지만 이 바다 깊은 곳에서는요,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햇빛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온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층, 이게 바로 심해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수온약층은요, 한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자, 윗부분은요, 온도가 높다 그랬고요. 아랫부분은 온도가 낮아요. 이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아랫부분 온도가 낮은 층은 보통 밀도가 클 수밖에 없고요. 온도가 높은 층은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이 수온약층은요, 혼합층과 심해층의 에너지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구조들이 항상 이 층상 구조가 항상 잘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위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저위도부터 볼게요. 왼쪽이 저위도입니다. 저위도는요, 일단은 다른 위도에 비해서 표층 수온이 높아요. 그죠? 여기 25도 가까이 갔죠? 표층 수온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온도가 감소하는 층, 즉 수온약층이 아주 잘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도에 따라서 표층의 온도는 다르지만 심해층의 온도는 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표층의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훨씬 더 많이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수온약층은 훨씬 더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혼합층의 두께는 생각보다 얇아요. 자, 이거를 볼 수 있죠? 거의 여기서 혼합층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위도.
중위도는 해수의 충상 구조가 가장 뚜렷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혼합층이 일단 조금 두껍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위도보다도 두껍습니다. 근데 이 혼합층은 왜 생기느냐? 바람이 세게 불면 생기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바람은 중위도에서 가장 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혼합층이 중위도에서 가장 뚜렷합니다. 그리고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대신 수온약층은 누가 더 잘 보인다? 저위도에서 잘 보여요. 온도 변화가 가장 크기 때문에. 대신 중위도는 이 수온약층이 발달하기는 하는데 1년 내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계절 수온 약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잠깐 다시 볼게요. 어쨌든 중위도는 계절 수온 약층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위도. 고위도는요.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1년 내내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해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과 온도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고요. 수온 약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자, 요런 모양이에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수온 변화고요. 지금 위도에 따라서 지금 한번 깊이 이렇게 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혼합층과 수온약층의 두께 내지는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깊이를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저위도를 보시면은 자, 저위도, 위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혼합층이 되게 얇아요. 생각보다 바람이 안 불어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적도부근은 무풍지대도 있어요. 네, 등등.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볼 때 중위도보다 바람이 작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혼합층이 발달하지 못했다 별로. 반면에 중위도가 바람이 가장 세기 때문에 혼합층이 이렇게 가장 두껍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혼합층이 두꺼워요. 대신 수온약층은 누가 더 잘 발달됐다? 네, 저위도에서 훨씬 더 급격하게 잘 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절 수온 약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아까 중위도는요, 계절 수온 약층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계절에 따라서 표층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다르단 말이죠. 그죠? 자, 여름에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계절 수온 약층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 크게 그린 그래프는요, 요 위에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생각보다 수심이 깊지가 않아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위도별 층상 구조 얘기할 때 보시면요. 그래프의 스케일이 1000m, 2000m, 3000m까지 표시가 돼 있었죠? 근데 얘는 보세요. 500m도 안 되는 거죠. 즉, 확대해 보니까 얼마예요? 100m까지예요. 그러니까 계절 수온약층은 일반적인 어떤 수온약층 구조를 얘기할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표층에 가까운 얇은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잘 생긴다? 여름에 잘 생겨요. 왜냐하면 얘도 원리는 같습니다. 여름에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증가하니까 표층 수온이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게 잘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계절 수온 약층은 여름에 잘 보인다. 자,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요. 수온이 내려가죠. 그래서 계절 수온 약층이 점점 얇아지고 잘 안 보이다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계절 수온 약층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0m까지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100m 아래는 왜 확대를 하지 않았냐면요. 어때요? 계절에 상관없이 하나로 그려져 있죠. 이 말은 100m 이하는 온도가 계절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절 수온 약층은 수심 100m 이하에서 나타나며 여름에 뚜렷하다. 겨울에는 오히려 소멸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시죠? 봄철. 자, 봄철 뭐 3월, 4월, 5월 뭐 이렇게 되죠? 이런 애들. 자, 이 경우가 혼합층이 한여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요. 평균적인 풍속이 여름이 아니라 봄에 가장 빨라요. 그래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잘 발달된다. 수온약층은 여름에 잘 발달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수온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2월이고요. 8월이에요. 자, 보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8월이 여름이니까 온도 높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갑니다. 자, 등수온선이 대체로 위도와 나란한 편이죠. 어디가? 남해와 동해를 보면요. 위도하고 나란해요. 이거 왜 그러죠? 네, 기본적으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크기 때문에
거의 위도에 나란하게 등수온선이 나타나는 게 원래 일반적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근데 황해는 해안선과 나란하죠. 그러니까 위도를 기준으로 보면 수직 방향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육지의 영향입니다. 육지. 중국에 있는 영향, 또 우리나라에 있는 육지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나눌수록 연교차가 작게 나져요. 물론 이 절대적인 건 이거 대략인데, 자 보세요. 남해는요 대략 위치에서 연교차가 8도 정도밖에 안 나죠. 자 근데 여기 해볼까요? 여기 24, 6도, 18도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도 26에 4, 뭐 6,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연교차는 누가 더 작다? 위도가 낮을수록 작다. 우리나라 부근에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해가 동해보다 연교차가 더 커요. 방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자, 지금 보시면은 서해는 22도 차이 나고요. 동해는 18도 차이 나죠. 물론 둘 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서해가 동해보다 연교차가 더 크게 나옵니다. 이유는 이게 난류의 영향이라 써 있는데 이 난류의 영향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황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서해가 겨울에 동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보시면은 동해는 온도가 생각보다 같은 위도인데 높아요. 이게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 네, 여름에는 사실은 서해하고 동해하고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동해가 더 작게 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해 자체가 수심이 얕아요. 겨울이 되면 조금만 냉각을 받으면요 전체적인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요소로 서해가 연교차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남해는 스시마 난류가 계속 연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층수원의 연교차는 좀 작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도에 대한 얘기 해보죠. 밀도는요,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이름하여 TS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수온 염분도라고 해요. 자, 얘는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축을 보시면 가로축이 염분, 세로축이 수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파란색으로 약간 사선처럼 이상하게 생긴 얘가 뭐예요? 등밀도선입니다. 즉, 밀도 값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왜 이렇게 쓰느냐? 기본적으로 해수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과 수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해수의 밀도는 수압이 높을수록 높아지긴 해요. 수압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보면 압력이 크니까 압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많은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압이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사실은 수압으로 일어나는 해수의 밀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등학교 때는 수압은 밀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참고로만 적어놓은 거예요. 색깔도 다르게 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온과 염분으로만 밀도를 구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TS 다이어그램에다 표시해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밀도는 언제 높아지냐? 수온이 낮아야 돼요. 그리고 염분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염분이 높다는 거는 건더기들이 많다. 물이 아니라 건더기가 많다. 이런 밀도가 높아지고요. 수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거니까 부피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보시면 A하고 B하고 보시면 염분이 달라요. A는 한 33.5 정도 될까요? B는 36 정도 되죠? 근데 수온은 A가 한 8도 정도? B는 한 17, 8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수온과 염분이 서로 다른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 주황색으로 된 선 보세요. 등 밀도선이 똑같은 지점에 있죠. 1.026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밀도를 수온과 염분이 함께 결정을 한다고 보니까 수온과 염분이 값이 서로 다른데 놀랍게도 밀도가 같은 해수가 존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그죠? 이게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온과 염분이 다른 수계가 밀도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수심에서 만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등밀도 혼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수계 A가 있고요. 수온 0도하고 32.3. 수계 B가 있고요. 수온 12도에 34.3. 자, 이때 동일항만큼 혼합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미리 그렸어요. A하고 B의 위치를 제가 찍었습니다. 미리.
자, 그랬더니 동일한 양만큼 혼합이 됐으니까 새로 생기게 되는 애는 어떤 값을 갖느냐? 바로 평균값을 갖습니다. 자, 온도는 12도하고 0도예요. 근데 같은 양을 혼합했으니까 결국 평균값이 6도가 되는 거고요. 염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염분의 중간값이 되죠. 왜냐하면 양이 똑같은 것을 섞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점을 찍었어요. 6도, 그 다음에 33.3을 찍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있죠. 보라색.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보잉? 섞기 전에 해소보다 밀도가 미세하게나마 커집니다. 그러니까 커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침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침강을 해도 사실은 엄청 크게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침강하다 말겠죠? 왜 주변보다 밀도가 주변하고 밀도가 같아지면 멈추기 때문에 침강을 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는데 어쨌든 침강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 밀도인 수온과 염분이 다른 두 수계를 섞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여기서 수계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쉽게 생각하면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우리가 기단을 뭐라고 하냐면 공기덩어리라고 얘기해서 성질이 비슷한 수계도 성질이 비슷한 물덩어리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물덩어리란 말은 쓰진 않는데 기단이란 개념하고 이제 대비돼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아래 TS 선도를 해석해 보래요. 자, 나왔어요. 단위가 100m 단위로 관찰을 했으니까 여기서 숫자가 7이면 700m 깊이입니다. 자, 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0에서 300m 사이, 그 다음에 800에서 1000m 사이는요. 밀도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이게 등 밀도선을 보시면 알 수 있죠. 크게 변하지 않는데 300에서 800 사이는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등밀도선을 가로지르면요. 성층화가 강해요. 그리고 등밀도선을 완만하게 교차하면요. 성층화가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300에서 800m 사이는 어떻게 해요? 등밀도선을 가로지르고 있죠. 그러니까 성층화가 어때요? 강한 거죠. 성층화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소리예요. 즉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0에서 800 사이는요. 굉장히 등밀도선을 잘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심에 따라서 밀도가 확확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거운 애가 밑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안정적인 상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밀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밀도 약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밀도 약층이 300에서 800 사이에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온과 밀도 분포를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과 밀도 분포인데 잘 보시면요. 어떤 경향을 갖고 있냐면 수온이 크면 밀도가 좀 작은 걸로 볼 수 있죠. 대략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수온으로 일어나는 밀도 변화가 염분으로 일어나는 밀도 변화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은 수온 변화에 의한 밀도 변화량이 더 크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 현실에서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해수의 수온 분포를 보면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막 20몇 도짜리도 있는 반면에 거의 영하에 가까운 그런 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도 정도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최소. 자, 그러나 밀도는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다 소수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훨씬 수치 자체가 수온의 변화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염분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해수의 밀도 분포는요. 수온의 변화하고 가장 밀접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밀도 약층이 있고 이게 밀도 약층과 수온 약층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밀도 약층의 존재를 한번 확인해 보죠. 요게 바로 밀도 약층인데요. 일단은 표층 같은 경우에는 강수가 내릴 수도 있고요. 연안에서 유입되는 뭐 담수도 있을 수 있고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염분이 낮아요. 심층은 염분이 높은 물들이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서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염분은 표층과 심층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염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층을 우리는 염분약층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온과 염분 그래프를 함께 보면요. 표층은 수온이 높고요. 염분이 낮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 갖고 있죠. 심층은요. 수온이 낮은데 염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밀도가 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고요. 밀도가 작은 애들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급격하게 밀도가 변하는 층이 있고요. 결국 이 층의 역할은 뭐다? 안정층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도 약층은 수온 약층처럼 상층과 하층 사이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과 가까운 얕은 바다는요, 염분의 수직 변화에 따라 밀도가 커지면서 밀도 약층이 생기기도 해요. 이때 밀도 약층은 염분 약층하고 똑같게 되겠죠. 자, 근데 뭐, 같은 경우, 다른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찾기에 의미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주어지든지 그래프가 주어지든지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수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주로 이제 수온하고 밀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